그가 내 그림을 페인트와 물감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림이라고 평했군. 어디 가요, 토니? 나도 몰라. 게임의 여왕 제4부 토니 1946년에서 1950년 제18장 토니는 여러 번 파리에 온 적이 있었지만 이번만은 상황이 달랐다. 화려했던 도시는 독일군의 점령으로 인해 더없이 암울한 분위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르셀 포치 거리에 있는 케이트의 저택으로 갔다. 다행히도 그곳은 독일군의 점령 기간 동안에도 손상되지 않은 채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음날 토니는 케이트의 저택에서 나와 몽파르나스 뒤에 있는 낡은 아파트를 빌렸다. 이번 기회에 아예 파리에 정착하기로 결심을 굳힌 그는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아파트는 벽난로가 있는 거실과 침실, 냉장고가 없는 작은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침실과 부엌 사이에는 손바닥만한 욕조와 때 묻은 작은 세척기가 있었다. 토니의 눈길이 화장실에 부서진 변기에 가닿자 여주인이 서둘러 변명을 하려 했고 토니는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됐어요. 계약할게요. 토요일 오후 내내 그는 노천 벼룩시장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강기슭에 있는 중고품 가게들을 둘러보았고 수요일에는 아파트에 필요한 가구들을 들여놓았다. 소파와 침대, 약간의 흠집이 있는 탁자, 속을 두껍게 채워넣은 2개의 의자, 장식이 많이 새겨진 옷장 램프, 다리가 맞지 않아 흔들거리는 식탁. 토니는 그 물건들을 보면 얼굴을 찌푸릴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비싸고 화려한 물건들로 그의 아파트를 채워 넣을 수도 있었지만 토니는 이곳에서만은 가난한 예술가로 활동하고 싶었다. 그는 파리에 정착을 해서 예술학교에 다닐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학교는 파리 미술학교였다. 그 학교의 학생들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수재들이었으며 학생들 중 미국인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토니는 자신의 작품들을 학교에 제출했다. 파리 미술학교는 커다란 석조 건물로 12개의 강의실이 늘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토니는 교장실로 갔다. 그 학교의 교장인 제쌍은 목이 짧고 가느다란 입술에 날카로운 눈매를 갖고 있었다. 당신의 그림은 아마추어다워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신의 그림 속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점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가 토니에게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먼저 칸탈 교수에게 가보세요. 만일 당신이 이곳에 머물러 공부하게 된다면 당신은 5년 동안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긴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곳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리하여 어머니로부터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다. 칸탈 선생은 대머리에 자줏빛 베레모를 쓴 작은 체구의 사내였다. 그는 암갈색의 눈과 큰 주먹코, 소시지 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토니를 반기면서 말했다. 미국인들은 예술 애호가이긴 하지만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여기에 왔습니까?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교수님. 학생의 대부분이 프랑스인인 그 교실에는 25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교실 주위에는 인체의 석고 모형이 있었고 토니는 그 조각상들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자, 시작합시다. 칸탈 교수가 수업을 시작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림 물감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2년 동안 올바르게 그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수는 그리스 조각에 대해 가르쳤다. 여러분은 저것들 중 하나를 그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경고하지만 만일 이 조각상이 너무 단조롭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올해가 끝나기 전에 낙오될 것입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다. 여러분들은 우선 첫 해 동안 해부학을 배울 것이고 2년째에는 유화 물감을 가지고 살아있는 모델을 그릴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 되는 해에는 여러분들 중에 극소수만 남게 될 것이며 4년이 지나고 5년째에는 여러분 자신만의 스타일과 표현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작업실로 갑시다. 그들은 작업실로 이동했다. 칸탈 교수는 학생들에게 많은 것들을 설명하면서 교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 토니의 시선이 어느 작품 하나에 닿아 있는 것을 보고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니, 그렇게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단순히 팔의 바깥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육, 뼈, 인대, 그 밑에 흐르는 피를 보십시오. 토니는 수업이 없을 때에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케치를 했다. 그는 주로 새벽부터 다음 날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릴 때면 그는 자신의 의식이 끝없이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토니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할 수 있었다. 나무, 꽃, 인간, 우주도 만들 수 있었고 그것은 토니에게 정말 굉장한 경험이었다. 그림을 그리지 않을 때 토니는 파리의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 순간 파리는 그의 예술적 감각으로 되살아나 토니 자신만의 도시가 되었다. 세느강의 상류 쪽과 하류 쪽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강 상류 쪽은 부자들을 위한 곳이었고 하류 쪽은 주로 가난한 예술인 학생들이 살고 있었다. 하류에는 몽파르나스 일대와 불바르라스 페일, 생제맹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곳들은 토니에게 새로운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토니는 친구들과 함께 자신들의 예술적인 세계를 토론하면서 블레블랑시나 라쿠폴로에서 여러 시간 앉아 있곤 했으며 르로지에서 불어를 배웠는데 그것이 다른 학생들과 더욱 친밀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아무도 토니의 집안에 대해 알지는 못했다. 가난한 예술인들은 플로라 카페와 르 듀마고트에 모여들었다. 1946년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파리에 몰려들기 시작한 해였다. 그리하여 토니는 운이 좋게도 파블로 피카소를 볼 수 있었고 어느 날은 친구와 함께 막 회색빛으로 변하기 시작한 더벅머리의 마르크 샤갈을 보기도 했다. 그때 샤갈은 카페 건너편 의자에 앉아 한 무리의 사람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를 본 건 정말 행운이야. 샤갈의 고향은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 베니스야. 토니의 친구가 속삭였다. 다른 카페에서는 막스 에른스트가 술을 마시고 있었고 키 크고 마른 위대한 알베르토 자코메티가 리볼리를 걷고 있었다. 그는 다리가 몹시 굽어 있었다. 토니는 젊은 여자들을 분해된 인형으로 바꾸는 색정적인 그림으로 이름을 날렸던 한스 베르메르를 만나기도 했는데 토니가 가장 흥분했던 순간은 바로 브라크에게 소개되었을 때였다. 그 미래의 천재들은 새로운 예술 화랑을 찾아다녔고 서로 경쟁을 하며 공부했다. 케이트가 처음 토니의 아파트에 왔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다. 지독한 지옥이군.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런 작은 방에서 지낼 수 있을까?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다. 아주 매력적이구나, 토니. 그런데 냉장고도 없는데 음식은 어디에다 보관하니? 창문 바깥에요. 케이트가 창가로 가서 바깥 창문턱에 있는 사과를 꺼냈다. 토니, 이제 나에게 너의 그림에 대해서 얘기해 주렴. 아직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막 그리기 시작했는걸요? 토니가 실토했다. 칸탈 교수는 어떠니? 훌륭한 분이에요. 케이트는 한 번도 토니의 주변 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었다. 칸탈 교수는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었다. 그의 가장 큰 찬사는 이전에는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정도였다. 학기 말, 토니는 2학년으로 올라가는 8명 안에 속해 있었다. 그것을 자축하기 위해서 토니와 친구들은 몽마르트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프랑스로 관광을 온 젊은 영국 여자들과 밤을 보냈다. 학기가 다시 시작되었을 즈음 토니는 유화물감으로 살아있는 모델을 그리기 시작했다. 토니는 마치 이제 막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처럼 설레어했다. 인체 해부도를 그린 지 1년이 지나서 그는 인간 육체의 모든 근육과 신경들을 알게 되었다고 느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이 아닌 단순한 복사판이었다. 이제 그는 그림붓을 가지고 창작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을 본 칸탈 교수까지도 감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칸탈 교수는 인색하게 말했다. 토니, 아주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군. 여러분, 이제부터 기술적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학교 강의실에는 12명의 모델이 있었다. 칸탈 교수는 그중 몇몇을 자주 일으켜 세우곤 했다.
샤를레의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남자와 토실토실하고 음부의 털이 작은 숲을 이루고 있는 아네트, 그리고 아름답고 젊고 초록색 눈이 버들가지 같은 금발의 도미니크 마송.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은 도미니크에게 데이트를 청하기 위해 그녀의 주위로 모이곤 했다. 나는 일과 쾌락을 혼동하지 않아요.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당신들은 보았어요. 당신들은 이제 나에게 무엇을 줄 거죠?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다. 도미니크는 학교에서 어떤 사람과도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 그의 주변에 서성이던 학생들이 떠나고 토니가 그림을 끝내고 있던 어느 날, 그녀가 토니의 뒤로 다가왔다. 내 코가 너무 길군요. 토니는 당황했다. 오, 미안해요. 코를 고치죠. 아니에요. 그려진 코는 아주 훌륭해요. 그냥 내 코가 길다는 거예요. 토니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아무 말도 붙이지 않더군요. 왜죠? 그 말에 토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도미니크 당신이 어떤 사람과도 가까이 지내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짧고 유쾌하게 웃었다. 도미니크는 토니가 매일 늦게까지 남아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미니크가 토니의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매우 훌륭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될 거예요. 고마워요. 도미니크, 당신의 판단이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림은 당신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네, 훌륭한 화가가 될 사람이 저한테 저녁 한 끼는 대접할 수 있겠죠? 도미니크는 그가 놀라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많이 먹지 않아요. 내 몸매를 지켜야 하니까요. 토니가 웃었다. 좋아요. 그들은 목로주점에서 식사를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림에 대해서 토론했고 토니는 그녀가 모델을 해주었던 유명한 예술가들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토니, 말할 것이 있어요. 당신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훌륭해요. 토니는 너무 기뻤다. 그들이 카페를 나왔을 때 도미니크가 말했다. 당신 아파트에 초대해 주시겠어요? 영광이죠. 당신이 원한다면. 하지만 방이 초라해서 걱정이군요. 두 사람이 토니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도미니크는 아주 작고 지저분한 그의 아파트를 보고 머리를 흔들었다. 당신 말이 맞군요. 당신을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 파출부가 오기는 하죠. 너무 불결해요. 여자친구는 있어요? 아니요. 그녀가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래요? 그렇다면 물 한 동이와 비누를 찾아주세요. 도미니크는 아파트 바닥을 닦고 빨래를 하고 마지막으로 집안에 어지럽게 흩어진 물건들을 제자리에 정리했다. 그리고 청소를 마친 그녀는 욕실로 가서 욕조에 물을 받았다.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죠? 그녀가 소리쳤다. 다리를 세우죠. 그녀가 웃었다. 한번 보고 싶군요. 15분쯤 지나자 그녀는 젖은 머리에 타월 하나만 걸친 채 욕조에서 나왔다. 그녀의 갈색 머리는 촉촉이 젖어 더욱 곱슬거렸다. 도미니크는 아름다운 몸매와 풍만한 가슴, 갸름한 얼굴과 길고 가는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토니는 이전에 도미니크를 한 번도 여자로 느끼지 못했었다. 그녀는 단지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누드 모델에 지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욕실에서 걸어 나오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 토니는 갑자기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도미니크가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나요? 당연하죠.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나를 한번 봐주세요. 토니는 도미니크와 같은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토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토니에게 요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거의 매일 저녁마다 토니의 아파트에 왔다. 그들은 카나발레 박물관에 갔고 관광객들이 거의 없는 오스카 와일드, 프레드릭 쇼팽, 발자크 그리고 마르셀 프루스트가 누워있는 페르나 셔즈 묘지에도 갔다. 그리고 주말에는 도미니크 친구의 유람선을 타고 세느강을 유람하기도 했다. 도미니크는 매우 즐거워했다. 그녀는 돈키호테식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었는데 토니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 그녀는 그를 한껏 즐겁게 해주었다. 그녀는 파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아는 듯했고 재미있는 파티에도 토니를 동행해 데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토니는 폴 엘리아르, 앙드레 브루톤과 같은 저명한 인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도미니크는 그에게 크나큰 힘이 되어 주었다. 당신은 저 사람들보다 더 잘 될 거예요. 나는 믿어요. 내가 알아요. 만일 토니가 한밤중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면 그녀는 그를 위해 아무런 불평 없이 유쾌하게 포즈를 취해 주었다. 토니는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생각했다. 상대가 어떤 직업을 가졌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토니에게 커다란 즐거움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대단한 보호의 상속자라는 것을 말하기가 두려웠다. 그러나 그녀의 생일날, 토니는 그녀를 위해 값비싼 러시아산 시라소니 모피 코트를 사고 말았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도미니크는 코트를 걸치고 춤을 추듯이 방 안을 빙글빙글 돌았다. 이것을 어떻게 샀죠? 토니, 돈이 어디서 나서 이 코트를 샀어요? 그것은 작물이야. 로댕 술집에서 어떤 작은 남자에게서 샀어. 도미니크가 잠깐 그를 보았다. 그러고는 웃었다. 만일 우리가 둘 다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입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쓰러질 듯이 토니에게 안겨 울기 시작했다. 오, 토니, 당신은 바보예요. 사랑해요. 어느 날 도미니크는 토니에게 그녀가 있는 곳으로 이사 오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델 수입으로 커다란 현대식 아파트에서 살았다. 당신은 이런 곳에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토니, 나와 함께 살아요. 나는 당신을 위해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도미니크, 고마워. 하지만 왜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처음부터 그는 부자라는 것을 말했어야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다. 토니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그녀는 토니가 그녀를 바보 취급했다고 느낄지도 모를 일이었다. 당신과 같이 살지 않더라도 우린 같이 사는 것과 같아요.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내게 주었으니까요. 그러면 내 아파트를 포기하고 이곳으로 이사 오겠어요.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녀는 결국 다음날 아침에 이사를 왔다. 그들은 교회에서 매주 주말을 보냈다. 토니가 화구를 정리하는 동안 도미니크는 점심을 준비했고 그들은 초원에서 달콤한 식사를 했다. 그리고 길고 황홀한 사랑을 나누었다. 토니는 이렇게 완전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한편 토니의 그림은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칸탈 교수는 토니의 그림을 보고 말했다. 토니, 이제 너의 그림이 숨쉬고 있구나. 토니는 그날 밤 도미니크에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어떻게 숨쉬는 그림을 그리는지 알아? 그것은 모델과 함께 자니까 그런 거야. 그 말을 듣고서 도미니크가 흥분된 표정으로 웃었다. 토니, 당신은 3년 이상의 수업이 필요치 않아요. 지금으로도 충분해요. 학교의 모든 사람이나 칸탈 교수조차 이 사실을 인정할 거예요. 토니의 걱정은 그의 실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과 다른 화가들처럼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의 작품이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토니는 도미니크의 따뜻한 격려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좀 더 많은 자신감을 얻곤 했다. 토니는 24점의 작품을 거의 마쳤다. 풍경화, 초상화, 그리고 작품 중에는 나무 아래 누워있는 도미니크의 누드도 있었고 태양이 그녀의 몸 위로 얼룩진 그림도 있었다. 도미니크가 그림들을 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당신도 전시회를 가져야 할 때가 됐어요. 당신 미쳤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토니가 다음날 오후 늦게 집에 갔을 때 도미니크는 혼자가 아니었다. 배불뚝이에 툭 튀어나온 엷은 갈색 눈을 가진 안톤 게오르그가 그녀의 곁에 있었다. 게오르그는 루우다우핀느에 있는 가장 품위 있는 게오르그 화랑의 소유자이며 경영자였다. 그리고 토니의 그림이 방 안에 펼쳐져 있었다. 무슨 일이지? 무엇을 원하십니까? 놀란 토니의 질문에 게오르그가 설명했다. 당신의 그림은 아주 훌륭해요. 저희 화랑에서 전시를 한다면 영광이겠습니다. 토니는 도미니크를 쳐다보았다. 토니를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엔 기쁨이 넘쳐 흘렀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토니는 여전히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토니와 도미니크는 전시회 문제를 의논하면서 밤을 샜다.
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비평가들이 나를 몹시 괴롭힐 거야. 아니에요. 당신은 완벽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곳은 그냥 작은 화랑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만이 당신을 평가하러 올 거예요. 손해볼 게 없잖아요. 게오르그가 당신을 믿지 못한다면 전시회의 기회를 당신에게 줬겠어요? 당신이 굉장히 훌륭한 화가의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나는 당신의 성공을 확신해요. 좋아. 토니가 말했다. 토니는 전시회가 있기 며칠 전에 한 통의 전보를 받았다. 토요일에 파리 도착. 나와 함께 저녁이나 먹자. 사랑하는 엄마가. 스튜디오로 들어오는 그의 어머니를 보았을 때 토니의 첫 번째 느낌은 그녀가 여전히 아름답다는 것이었다. 검은 머리 사이에 흰 머리카락이 몇 가닥 섞여 있는 50대 중반의 부인이었으나 그녀에게는 생명력이 넘쳤다. 토니는 언젠가 한번 그녀에게 왜 재혼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는 그의 아버지와 토니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머니를 보게 되어서 기뻐요. 토니 아주 훌륭하구나. 턱수염이 생겼어. 케이트는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토니의 턱수염을 만졌다. 에이브라함 링컨의 어렸을 때 모습 같구나. 케이트는 그의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훌륭한 청소부를 두었나 보구나. 예전과는 아주 다르게 보이는데. 케이트는 토니가 그리고 있던 그림 앞으로 갔다. 그리고는 멈춰서서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비판적인 반응을 기다리면서 곁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다. 아주 훌륭해, 토니. 정말 훌륭하구나. 케이트는 자신의 기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녀의 아들이 이렇게 재능이 있다는 것에 놀라 마음속에 격렬한 환희가 일었다. 케이트가 다시 얼굴을 돌렸다. 조금 더 보자. 그녀는 아들의 작품을 보는데 2시간을 소비했다. 내가 전시회를 위해 몇몇 관계자들을 알아보마. 어머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전시를 하기로 했어요. 어떤 화랑이 저에게 전시 기회를 주었거든요. 케이트는 토니를 팔로 감싸며 말했다. 아주 훌륭하구나. 어느 화랑이냐? 게오르그 화랑이에요. 그곳이 어디지? 그냥 작은 화랑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토니, 어디에 있어요? 순간 도미니크와 케이트의 눈빛이 부딪혔다. 오, 미안해요. 당신이 손님과 같이 있는 걸 몰랐네요, 토니. 살얼음 같은 침묵의 순간이었다. 도미니크, 이분은 내 어머니야. 이쪽은 도미니크 마송이에요. 두 여자는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블랙웰 부인. 내 아들이 그린 당신의 초상화를 칭찬하고 있었어요. 거북한 침묵이 흘렀다. 토니가 전시회에 대해 말하지 않던가요? 도미니크가 말문을 열었다. 네, 했어요.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파리에 머무르시겠네요, 어머니? 나도 그러고 싶지만 요하네스버그 회의에 모레 참석해야 해요. 좋아요. 토니가 말했다. 토니는 어머니가 도미니크 앞에서 회사 얘기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케이트의 마음은 그림에 있었다. 너의 전시회에 도움을 줄 만한 아주 중요한 사람을 하나 알고 있다. 누구죠? 비평가 앙드레 뒤소 같은 사람들이지. 앙드레 뒤소는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술 비평가였다. 그는 예술의 전당을 지키는 사나운 사자였고 그의 비평 한마디가 예술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었다. 뒤소는 모든 전시회에 초대받곤 했으나 특별한 경우에만 참석했다. 화랑 주인이나 예술인들은 항상 그가 참석하여 비평해 주기를 기다리며 가슴 조이고는 했다. 앙드레 디소는 작은 화랑에는 오지 않아요. 오, 토니, 그는 오게 되어 있단다. 그 사람이 너에게 굉장한 밤을 만들어 줄 거야. 아니면 나를 망쳐놓든지. 토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너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구나. 케이트가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토니, 어머니 말씀대로만 된다면 정말 근사할 거예요. 만일 그가 당신 전시회에 온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도미니크가 토니에게 말했다. 글쎄, 진지하게 얘기해요.
나는 디소의 취향을 알아요. 토니, 그는 당신의 작품을 아주 좋아할 거예요. 토니야, 만일 그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그가 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두려워요. 토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네가 어떤 마음인지 안다. 케이트는 오랫동안 이젤 위에 놓인 그림을 보다가 토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들아, 나는 내일 파리를 떠나야만 한다. 오늘 밤 같이 저녁 식사를 하지 않겠니? 네, 물론 그래야죠. 도미니크가 케이트에게 상냥하게 말했다. 맥심스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요. 토니가 재빠르게 말했다. 도미니크와 제가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좋은 카페를 알고 있어요. 그들은 빅토리아에 있는 목로주점에 갔다. 음식은 훌륭했고 포도주도 훌륭했다. 그리고 두 여자는 잘 지내는 것 같았다. 그래서 토니는 그 둘 딸을 몹시 자랑스럽게 여겼고 즐거운 저녁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에 케이트는 공항에서 전화를 했다. 그녀는 토니에게 말했다. 어떤 사람도 앙드레 뒤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구나. 그러나 어느 쪽이든지 정해지겠지.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단다, 토니. 내 작품들도 모두 훌륭해. 토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게오르그 화랑은 전시회를 위한 마지막 준비로 바빴다. 드디어 24점의 작품들이 모두 벽에 걸렸고 대리석의 식기대에는 치즈와 비스킷과 샤블리산의 백포도주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화랑은 게오르그, 토니, 도미니크와 마지막 작품을 걸고 있는 여자 보조원을 제외하면 아직 텅 비어 있었다. 게오르그가 초조하게 시계를 봤다. 그러자 토니가 물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죠? 내 말의 의미는 단 한 사람도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도미니크가 웃으며 그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러면 우리들이 치즈와 와인을 다 먹어버리면 되죠. 잠시 후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화랑으로 찾아들었다. 게오르그는 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그는 속으로 방문객들을 세 분류로 나누고 있었다. 경쟁자를 평가하기 위해서 온 예술가와 학생들, 큰 뜻을 품은 화가들을 손상시키는 소문을 내는 화상들, 그리고 예술 세계와는 이탈한 삶을 보낸 듯한 동성애자들. 난 당신 작품과 같은 스타일을 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그림이라고 할 수 있나? 당신은 이 이상 더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의 평가는 가지각색이었다. 사람들은 계속 도착했으나 그의 그림은 한 점도 팔리지 않았다. 다만 포도주와 치즈만 열심히 팔렸다. 게오르그가 토니에게 속삭였다. 기다리세요. 그들은 당신 그림에 무척 관심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림에서 풍기는 맛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드는 것을 보고는 그림 앞을 서성이죠. 그리고는 갑자기 가격을 묻는답니다. 맙소사, 난 꼭 낚싯배를 타고 있는 기분이야. 토니가 도미니크에게 말을 했다. 그때 게오르그가 토니에게 휘파람을 불었다. 하나 팔았어. 노르망디 풍경화 말이야. 500프랑! 그가 소리쳤다. 그 순간이 토니에게는 그가 살아왔던 순간들만큼이나 길게 기억되는 순간이었다. 누군가 그의 그림을 사갔다. 누군가 그의 그림에 돈을 지불할 가치를 느꼈고 그의 사무실이나 집에 그림을 걸고 감상하고 친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사는 방법이며 동시에 세상 곳곳에 그가 존재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예술가들의 그림은 전 세계의 수많은 가정, 사무실, 박물관에서 수천, 아니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었다. 토니는 마치 자신이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와 렘브란트의 신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아마추어 화가가 아니었고 전문가였다. 누군가가 그의 작품에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그때 도미니크가 그에게 급히 달려왔을 때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다. 다른 것도 하나 팔렸어요, 토니. 아, 어떤 것? 꽃그림요. 조그만 화랑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와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그런데 갑자기 실내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낮게 소곤거리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집중되었다.
토니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있었다. 앙드레 뒤소가 화랑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었다. 50대 중반의 뒤소는 키가 컸으며 강인해 보이는 각진 얼굴과 어느새 흰 머리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미끈한 인버니스 케이프를 입었고 볼사리노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수행원들이 따라서 들어왔다. 자동적으로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뒤소 쪽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뒤소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미니크가 토니의 손을 꽉 잡았다. 뒤소가 왔어요. 그가 여기에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일찍이 그런 영광이 게오르그에게 주어진 적이 없었다. 뒤소 씨? 그는 긴장했는지 중얼거리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광입니다. 술과 안주를 드시겠습니까? 그는 고급 술을 구입해두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잠시 눈요기를 하러 왔습니다. 예술가를 만나고 싶었지요. 뒤소가 대답했다. 토니는 너무 긴장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도미니크가 그를 밀었다. 앙드레 뒤소 씨, 토니 블랙웰 씨입니다. 토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처음 뵙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소 씨는 약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벽 쪽에 있는 그림으로 향했다. 모두가 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다. 그는 그림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더니 그림을 주의 깊게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뒤소는 눈살을 찌푸리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는 도미니크의 누드 같은 독특한 그림 앞에서는 오랜 시간을 머물렀다. 그리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는 어느 한 작품도 놓치지 않으면서 스튜디오를 한 바퀴 돌았다. 토니는 긴장해서인지 계속 땀을 흘렸다. 뒤소가 감상을 마치고 토니에게로 걸어왔다. 내가 여기 온 것이 기쁘군요. 이것이 뒤소가 말한 전부였다. 그 유명한 비평가가 떠난 후 삽시간에 화랑에 있는 모든 그림이 팔렸다. 위대한 새 예술가가 태어난 것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앙드레 뒤소가 내 화랑에 왔다 가다니 내 화랑에. 파리는 내일 그것을 읽을 것이요. 뒤소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샴페인을 들어 경축합시다. 게오르그가 말했다. 그날 밤 토니와 도미니크는 자신들의 축하 파티를 가졌다. 도미니크는 토니의 품 안으로 바싹 파고들었다. 나는 전에 화가들과 잔 적이 있어요. 그러나 당신만큼 그렇게 유명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내일이면 파리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도미니크는 옳았다. 다음 날 아침 5시에 토니와 도미니크는 성급히 옷을 입고 조간신문을 사기 위해 나갔다. 신문은 매점에 막 도착해 있었다. 토니는 신문을 펼쳐서 예술면을 봤다. 앙드레 뒤소에 대한 기사가 크게 실려 있었다. 토니는 소리내어 그것을 읽었다. 토니 블랙웰이라는 젊은 미국인 화가의 전시회가 게오르그 화랑에서 지난밤에 개관되었다. 그것은 이 비평가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었다. 나는 재능 있는 화가들의 전시회를 많이 갔었기 때문에 정말로 나쁜 작품이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지난밤에 격렬하게 다시 그것을 느꼈다. 토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미니크는 토니로부터 신문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자신의 기사를 읽었다. 처음에는 익사를 떠는 줄 알았다. 나는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미숙한 그림을 걸고 감히 사람들을 불러들이는지 정말로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아주 작은 재능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진심으로 그가 집에서 벽을 칠하는 페인트와 그림 물감을 혼동하지 않기를 충고한다. 나는 이걸 믿을 수 없어요. 이 기사를 믿을 수 없어요. 이것은 가짜예요. 도미니크가 힘없이 울기 시작했다. 토니의 가슴은 무언가가 세게 누르는 것처럼 답답해왔다. 그는 간신히 숨을 쉬었다. 그는 내 그림들을 보았어. 그리고 그는 내 그림들을 간파한 거야, 도미니크.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님, 어찌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토니가 천천히 움직였다. 어디 가요, 토니? 나도 몰라. 토니는 자신이 눈물을 흘리는지도 모르는 채 새벽거리를 방황했다. 1시간도 못 되어 파리의 모든 사람들은 그 비평을 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곧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신이 화가로서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했다는 데 있었다. 적어도 앙드레 뒤소는 토니의 잘못된 오해로부터 그를 구해주었다. 그는 아침 일찍 문을 연 술집을 찾아 정신없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토니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는 다음날 아침 5시였다. 도미니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에 있었어요, 토니? 당신 어머니가 당신과 통화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당신이 어머니에게 그것을 읽어드렸단 말이요? 네, 그분이 고집하셨어요. 나는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도미니크는 토니를 쳐다보며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네, 블랙웰 부인. 지금 막 왔어요. 도미니크는 수화기를 토니에게 건네줬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었다. 네, 어머니. 케이트의 목소리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토니, 나는 그에게 그 기사를 취소하게끔 할 수 있어. 나는... 그만두세요, 어머니. 이것은 사업 거래가 아니에요. 이것은 비평가의 견해라고요. 그의 의견은 예술가로서 내가 교수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프게 한 것 같아 미안하구나. 그의 말은 모두가 맞아요.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이 세상의 예술 비평가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뒷소는 나를 무서운 실수로부터 구해주었어요. 지금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머니, 나는 이 도시를 떠날 거예요. 거기서 기다려라. 내가 내일 요하네스버그를 떠날 것이니 함께 뉴욕으로 가자. 좋아요.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도미니크를 향해 말했다. 미안해, 도미니크. 당신이 정말 나쁜 상대를 만났어. 도미니크는 아무 말도 없었다. 다만 슬픈 눈빛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다음 날 오후 마티농에 있는 크루거 브렌트 사무실에서 케이트 블랙웰은 수표에 사인을 했다. 건너편에 앉아있는 사내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는 바로 뒤소였다. 유감이네요. 당신 아들은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케이트가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다. 세계에는 수천 명도 넘는 화가가 있어요. 내 아들을 그 무리 중에 하나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수표를 건네주었다. 당신은 계약을 이행했어요. 이제 내가 할 차례죠. 크루거 브렌트 유한회사가 요하네스버그, 런던, 뉴욕에 있는 미술박물관의 스폰서가 될 거예요. 당신은 미술 추천위원이 될 겁니다. 물론 상당량 보수도 받고요. 뒤소가 간 후에도 케이트는 오랫동안 깊은 슬픔에 잠긴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사랑했다. 만약 토니가 알아차린다 해도 그녀는 그녀가 한 일이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토니가 그의 상속을 거부하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토니는 보호되어야 하고 더불어 회사도 보호되어야만 했다. 생각이 이쯤 이르렀을 때 케이트는 피곤함을 느꼈다. 토니 아파트에 가서 토니를 데려올 시간이었다. 그녀는 시리에 빠진 자신의 아들이 이번 일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그가 태어난 운명대로 살아가도록 지켜줄 생각이었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